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보험, 금융 관련 최신 소식들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요. 잘 뜯어보면 당신의 금융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다룰 소식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보험금 문제부터 새로운 상품, 시장 변화까지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다 싶은 순서대로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각 뉴스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좀 더 넓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역시 많은 분들이 제일 민감해하시는 보험금 지급. 이거 관련해서 법원 판결 소식이 있네요. 특히 뇌질환 관련 보험 드신 분들은 좀 귀 기울여 들으셔야겠어요. 흥국 화재 사례죠, 이게. 의사가 뇌경색증 진단했는데 보험사가 뇌졸중 보험금은 못 준다. 이런 거였나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법원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공신력 있는 기준이라면요? 그게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그러니까 KCD 코드라고 하죠. 의사들이 질병 진단할 때 쓰는 표준 코드요. 법원은 의사가 이 KCD 코드를 포함해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내렸다면 그건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뇌졸중 진단에 해당하니까 보험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약관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금 안 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군요. 의사 진단이랑 표준 분류가 먼저다 이런 거니까. 와, 이거 소비자한테는 진짜 중요한 판결인데요. 그럼요. 이게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 또 공적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보험사들이 가끔 자체 의료자문 같은 거 내세우면서 보험금 안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행에 딱 제동을 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례예요. 혹시 당신께서도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병원 진단서에 적힌 질병 코드, KCD 코드랑 진단명이 보험 약관 기준이랑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법무법인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이건 자동차 사고 관련인데 경상 환자, 그러니까 좀 가볍게 다친 분들 치료 기간을 8주로 딱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 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네, 이게 정부는 자동차 보험 재정 건전성 때문에 과잉 진료를 좀 막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한의사협회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8주라는 그 기간이 의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거고요. 둘째는 이렇게 중요한 걸 정하면서 왜 한의계 포함해서 의료 전문가들 의견은 제대로 안 들었냐 이겁니다. 하긴 실제 자동차 사고 환자 90% 넘게 경상 환자라던데 이걸 그냥 8주로 딱 잘라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마다 회복 속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경상이라도 통증이나 후유증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8주 지났다고 보험치료 딱 끊어버리면 이건 환자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한방치료가 사고 후 통증 관리나 후유증 예방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커요. 듣고 보니 이거 당신에게도 바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 나서 한의원에서 침 맞고 있는데 아직 아픈데도 8주 넘었다고 보험 처리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곤란하겠네요. 맞아요. 치료비 부담 때문에 그냥 치료를 중단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한의협은 관련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의사, 한의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치료 과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문제네요. 세 번째는 암보험 관련인데요. 이건 좀 아쉬운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비 특약 보장 한도를 확 낮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 특약 한도를 원래 300만 원이었는데 이걸 100만 원으로 크게 줄였어요. 다른 손보사들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고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걸까요? 예전에는 막 경쟁적으로 보장 늘리지 않았었나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좀 의식한 거예요.
예전에 보험사들이 막 가입자 늘리려고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많이 보장해주는 식으로 경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부추기고 나중에 보험금 지급 부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손해율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보장 한도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보험금 나갈 일이 많아지고 그럼 손해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과열 경쟁이 좀 정상화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보장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만약 당신이 안보험 알아본다면 뭘 확인해야 할까요? 혹시 안보험 가입을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갖고 계신 보험 내용을 다시 보신다면요. 이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비 특약, 보장 한도가 지금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액수도 다르고 병용 시점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상품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히 금액만 볼 게 아니라 보험료랑 다른 보장 내용도 같이 봐야 하고요. 네 번째 소식 가보죠. 요즘 유튜브로 진짜 정보 많이 얻으시잖아요. 재테크나 보험도 그렇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보험 설계사분들 유튜브 채널 광고 영상 이거 제대로 절차 지켰는지 집중 점검에 나섰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법적으로 보험 상품 광고나 설명 영상은요. 사전에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심의를 꼭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심의필 번호랑 유효기간을 딱 명시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었군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죠. 와, 그럼 제대로 확인 안 된 정보나 불법 광고에 그냥 노출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좀 재밌게 하려고 자극적인 말이나 과장된 설명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전 심의까지 제대로 안 거쳤다 이러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안전 판매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거 강하게 들여다보고 위반하면 과태료 물리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유튜브에서 보험 영상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겠네요, 그럼. 네, 꼭 영상 보실 때 화면 아래쪽이나 아니면 그 영상 설명란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몇 호, 유효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몇 호, 유효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문구가 제대로 딱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한 상품 장점만 막 부각하거나 이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표현 쓰는 영상은 일단 좀 경계하시고요. 여러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식 자격 있는 설계사나 전문가랑 직접 상담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다음은 개인정보 관련 소식입니다. 좀 걱정스러운데요. 롯데카드에서 해킹 사고가 나서 최대 965만 명. 와, 이 정도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이게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로도 큰일인데 이번 건 좀 다른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롯데카드의 지금 주인이 누군지 이거랑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차이인데요. 롯데카드가 2019년에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롯데그룹 계열사가 아니에요. 저 몰랐어요. 당연히 아직 롯데그룹 카드사인 줄 알았는데요. 그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롯데라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롯데그룹 회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해킹 사고가 그냥 롯데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에 어떤 보안 문제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롯데그룹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일 겁니다.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실제 소요 관계랑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례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당신이 롯데카드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롯데카드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잘 보시고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카드사에서 안내하는 피해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카드 명세서 좀 꼼꼼히 보시고 스미싱 문자나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는 것 같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도 당연히 하고요. 이번 일 보면 기업 브랜드 가치라는 게 참 양날의 검이구나 싶기도 하네요. 여섯 번째는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도 오히려 판매가 확 늘고 있는 보험 상품 이야기입니다.
바로 치매나 장기 간병 상태를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시장 규모가 엄청 커졌다고요. 가입자가 처음 내는 보험료 합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5%나 늘었답니다. 전체 보유 계약 건수도 거의 360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니까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건 역시 고령화 영향이 크겠죠.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매 환자 수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요. 사실 치매나 장기간병 상태가 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험으로 미래의 돌봄 비용이나 간병 부담을 좀 대비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보험사들도 이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경쟁적으로 새로운 보장들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치매 진단금 얼마, 간병자금 얼마 이런 식이었다면 요즘은 좀 더 세분화되고 현실적인 특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흥국화재는 업계 최초로 치매 환자가 혹시 실종됐을 때 가족에게 위로금을 주는 특약을 만들었고요. 하나손해보험은 경증 치매 단계에서 인지 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도 내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보험이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돌봄 서비스랑 연결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신께서 노후 준비로 이런 보험을 보실 때 단순히 진단금 액수만 보지 마시고 어떤 부가 서비스나 특약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더 신기한데요. 국내 최초로 지수형 날씨보험이 나온다고요? KB손해보험이 다음 달에 출시한다는데 일단 전통시장 상인들부터 대상으로 한다고요. 이게 뭐죠? 어떤 보험이에요? 네, 이건 기존 보험이랑 작동 방식이 아주 달라요. 보통 보험은 사고 나거나 피해 입으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가입자가 서류나 사진 같은 걸로 증명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좀 번거롭죠. 그런데 이 지수형 날씨 보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미리 딱 정해놓은 객관적인 날씨 기준, 예를 들어 하루 강수량이 80mm 이상 왔다거나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 밑으로 떨어졌다. 같은 조건을 딱 만족하면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약속된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와, 진짜 편하겠는데요. 피해 증명하는 거 은근히 귀찮고 시간도 걸리는데. 그렇죠.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피해 증명 절차가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는 보통 한 2주 걸렸다면 이건 3일에서 5일 정도로 확 줄어들 걸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록적인 폭염이나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장사를 못하게 됐을 때 복잡한 서류 없이 그냥 기상청 데이터만 확인되면 바로 보험금 받아서 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획기적인데요. 전통시장 상인분들 말고도 날씨에 민감한 다른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KB손해보험도 앞으로는 태풍이나 가뭄, 피해 입기 쉬운 노머민 분들이나 폭염 한파에 약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분들, 또 날씨 따라서 발전량이 오락가락하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분들 이런 식으로 가입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씨라는 게 참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인데 여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앞으로 이런 걸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이 다른 분야로도 더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번째는 금융정책 쪽 소식입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랑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여파 때문인지 원래 예정돼 있던 금융당국이랑 업계 사람들 만나는 간담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고요? 뭔가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한가 보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랑 생보사 CEO들 만나는 자리, 또 금감원장이 매국계 금융사 CEO들 만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융위 정책 기능이랑 집행 기능 분리한다거나 또 금융감독원 안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아예 독립시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만들자는 논의도 있고 이렇게 좀 큰 폭의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 중이거든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업무 조율이나 역할 정립 같은 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같은 금융 소비자한테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좀 걱정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금융당국이랑 업계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정책 결정이 좀 늦어진다면 길게 봤을 때는 뭐 새로운 금융상품 인허가라든지 소비자 보호 정책 만드는 거, 금융 규제 개선하는 거 이런 중요한 일들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고 또 필요한 정책들이 제때 나올 수 있도록 금융당국 내부가 빨리 좀 안정되고 제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9번째 소식은 손해보험업계의 전략 변화에 대한 건데요. 자동차 보험 쪽은 수익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대신에 장기보험 판매랑 설계사 조직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이게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요. 올해 상반기에 손해보험사들 장기보험 원수보험료, 그러니까 가입자한테서 받은 총보험료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는데 자동차 보험은 오히려 3.1% 줄었거든요. 수익성 면에서도 이제 장기보험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판매 채널, 특히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대면 채널, 즉 설계사 조직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손해보험업계 전체 전속 설계사 수가 작년보다 17.6%나 늘었고요. 특히 메리츠 화재 같은 데는 1년 사이에 설계사 수가 무려 33%나 확 늘어서 아주 눈에 띄었어요. 요즘 다 온라인 비대면이 대세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설계사분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장기보험 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보장 내용도 워낙 다양해서요. 가입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설계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해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장기보험 판매를 늘리는 게 꼭 필요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실력 있는 설계사를 확보하고 또 유지하려는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험 가입을 생각할 때 이런 업계 흐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하는 채널 말고도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더 다양하고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듣고 나에게 맞는 컨설팅을 받을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죠. 물론 뭐 설계사 수수료 같은 게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정도 생각해야겠지만 복잡한 보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꼭 맞는 상품을 고르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비교하면서 정보를 얻는 게 현명하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시장 자금 조달 관련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여러 금융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걸 발행했는데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다고요. 좀 생소한데 이게 뭔가요? 네, 신종자본증권. 이름 그대로 좀 특별한 증권인데요. 보통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아주 길거나 아예 만기가 없는 영구채 형태의 채권이에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이게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아, 자본으로요? 네. 그래서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 금융지주회사들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같은 건전성 규제를 맞춰야 하잖아요. 그걸 맞추면서 동시에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겁니다. 뭐랄까, 약간 하이브리드 증권 같은 거죠. 아하.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잡히니까 건전성 지표는 좋아지고 실제로는 채권처럼 돈을 빌려오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최근에 아이맨 금융지주, 옛날 DGB 금융지주죠. 메리츠 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이런 곳들이 연달아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자금을 확보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 회사채보다는 금리가 좀 높으니까 인기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거 위험은 없나요? 만기가 엄청 길거나 없으면 나중에 투자금 돌려받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 발행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발행사가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냥 5년 만기 상품처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경향이 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시장 금리가 확 오르거나 발행회사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 콜옵션을 행사 안 하고 만기를 계속 연장할 위험도 있어요. 최근에 DB손해보험은 콜옵션 행사 안 했을 때 금리를 더 올려주는 조건, 스텝업이라고 하죠. 이 없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오히려 이게 조기 상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해석돼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투자할 일은 많진 않을 수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자본 건전성을 관리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돈을 끌어오는지 그 전략과 시장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소식 모두 살펴봤습니다. 와, 보험금 지급처럼 당장 내 권리랑 관련된 문제부터 날씨보험 같은 되게 신기한 상품,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의 큰 흐름까지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변화 그리고 적응이 아닐까 싶어요. 금융 환경도 상품도 규제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금융회사들은 그 변화에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전략을 짜고 있죠. 소비자 역시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께서 이 변화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시고 또 더 나은 금융생활을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당신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금융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대비라던가 안정적인 노후,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얻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